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뭐 사회 뉴스가 이제 큰 건이 좀 터진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 분석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엔트로. 자, 지난번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두 건의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건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건, 네. 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각자 다들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민희진 건은 함부로 다루면 한쪽에서는 무조건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게 지난번에 민희진 건을 우리 매불쇼가 다뤘을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매불쇼가 제일 공정하게 다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칭찬을 한번 더 받고자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김갑수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상황을 총정리를 해줄 겁니다.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상황을 정리해 주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네, 어서 오십시오. 박시동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네. 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어찌됐던 나온 판결을 봤을 때 전세준 변호사가 잘했어. 잘했다고. 잘했어요.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배신의 행태로 보이나 법적으로 갔을 때 배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 사법부가 딱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럼 오늘 전세준 변호사님 나오셔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준의 몸값이 많이 뛰었다. 뛰었구만. 그래서 더 소중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 실패했어요. 섭외 실패했어. 네네, 실패했구만.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또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가처분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가처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매불쇼의 광팬이다. 오. 이걸 어필을 했습니다. 네. 문종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유튜브 문종탁 TV를 운영하고 있는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예, 건방 떠시네. 또 건방 떠셔. 매불쇼는 이거 지금 홍보회장 아닙니다. 네. 본인이 잘해야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요. 네, 그리고 건방 떠시면 안 되지요. 슈퍼챗을 써야지 자기 TV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종탁 씨 벌써 그렇게 건방 떨면 안 되지요. 작가한테 허락받고 말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실수했죠. 그 작가가 또 정승기 아니야? 가처분 전문 변호사 어떻게 여기에 대한 타이틀은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처분은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 네. 이번 사건은 이제 금지 가처분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금지 가처분인데 네. 제가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방송도 여러 번 결방을 시켜봤고 오. 유튜버 어그로 유튜버들 있어요. 네. 조회수하는 그런 것들은 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어. 금지해가지고 많이 내려왔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가처분이 이제 긴급성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방송이면은 오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31일 금요일이 이제 주총이었는데 바로 전날 30일 목요일 날 결정이 나왔죠. 네, 그 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자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결정에 따라서 이 민희진 대표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긴급성을 요했는데 그 전날 가처분 결과가 나왔다는 예, 거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를 얘기를 하면요 우리 허재무가 할 게 하나도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예, 월권입니다. 처음이자 예. 자, 그러면 매불쇼 광팬은 맞아요? 예, 저희 이 사건도 받고 저희 영화 평론하신 거 봤는데 제가 또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한 김갑수 2편 정도 평론가님. 보고 광팬이라고 이게 원서를 넣은 것 같은데 원서를 넣지 않고 이제 제 예.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 출연료는 얼마인지 모르고 왔는데 이제 몸값을 많이 올려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건방지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희진 건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건은 잠시 후에 다루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화해할래요?
네, 하이브의 손을 내민 민희진 대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모기업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분쟁 중이었죠. 분쟁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모습까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전날 5월 30일 무슨 일이 있었냐. 민희진 대표 어도어의 대주주죠. 하이브의 주도로 해임 위기에 놓였다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민희진 자르지 네. 마라. 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결국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곧바로 다음 날 31일 기자회견에 갔습니다. 1차 기자회견 기억나십니까? 막 모자 쓰고 네. 거칠고. 근데 네. 이번 기자회견 굉장히 순한 맛이었습니다. 네. 엄청 꾸미고 나왔던데. 노란색 가디건 입고 그리고 네. 복장과 머리도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미소 머금으면서 첫 번째 기자회견과 굉장히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눈물은 보이긴 했는데 이게 분노와 억울하다가 아니라 약간 감격스럽다. 나를 응원해준 분들께 고맙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는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이제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이제 민희진 씨가 대표직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사회 장악력이 떨어졌거든요. 31일 오전에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제외하고 이사진 2명이 해임됩니다. 이게 민희진 측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의 인사 3명이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이 됩니다. 결국에 이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 하이브 1대3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거든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아직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배임 협의로 고발한 건이 남아 있어요. 논란이 네.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본안 소송은 또 따로 있는 네. 거고 감정과 도덕과 윤리 이야기는 뭐 우리는 그건 또 배제를 맞습니다. 하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이 건을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거 감정과 도덕과 윤리는 배제하고라고 네. 했잖아요. 네. 난 그것만 말할 거야. 그것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기자회견은 내용의 문제가 있든 어쨌든 이해가 가는 면이 있었어요. 의례항변처럼 보였거든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예. 네. 나를 이렇게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감사하고 등등해서 난 억울하다. 눈물로 욕설로 호소를 했고 일정 정도 반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갖고 대표직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뭐가 남았냐? 본안 소송이란 게 그렇죠. 남았으니까 이 가처분은 말 그대로 네. 잠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건 너무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느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점이요? 내가 어디랑 관계가 틀어져서 네. 지금 소송까지 오가는 거라면 아주 서로 끝장난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풀어보고 싶어. 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 이게 여론에 호소하고 법에 호소하고 이전에 네. 틀어진 관계에 호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브에 호소해야죠. 네. 그러니까 방식이가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물론 안 만나주고 서로 대화도 안 하겠죠. 지금은 뭐 완전히 극과 극을 원수 대립해 시간이니까요. 있으니까. 네. 근데 이 2차 기자회견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차 회견 때 나름 이미지가 방시혁 씨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골프장 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 개저씨로 거기 쌍시옷 섞은 욕과 더불어서 온갖 공격을 다 했단 말이에요. 방시혁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랬구나 반성하겠어요? 기분이 우선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도 됐겠다 하면 정말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굴욕과 뭐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방시혁 씨를 거듭 찾아가서 자기 반성도 좀 하고 나도 과인 것 같다 등등 해서 관계를 풀어서 앞으로 어도 대표직도 유지할 수 있게끔 상황을 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방법이 잘못됐군요. 기자회견에서 뭐 째째하게 그래 이제 다 좋게 갑시다. 네. 나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예? 그 보이그룹 5년치 7년치 내가 네. 1년 만에 다 했잖아. 맞아요.
아니 그 말대로 따르자 그러면 그 하이브 측은 뭐가 되는가? 뭐 돈의 노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네. 분명한 거는 하이브가 100% 투자한 자회사격이란 말이에요. 어도어가.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다? 그래서 난 2차 기자회견이라는 건 상황을 훨씬 악화시키는 네. 행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 예. 이번 사법부의 판단 예. 법적인 해석을 일단 좀 해주시고 예. 기업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전에 제가 가처분 말씀드렸는데요. 네. 금지 가처분.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 결정이 나온 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해임을 해버리면 아까 전에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도 말씀드렸어요. 방송은 나와버리면 전 국민이 봐버리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튜브 전 세계가 다 보고 이런 매부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임을 일단 해버리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처분은 신문을 1회로 보통 종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잘못을 막 이렇게 따지고 본격적으로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토론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잘못한 거 따지는 것은 나중에 뭐 고난이나 형사에서 지금 배임으로 고소된 건이 있으니 하고 네. 일단은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손해 해임해 버리면은 임기 동안에 뭐 네. 재판하다 끝나잖아요. 그래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처분 결정이긴 예. 합니다만 사안에 대한 평가도 하긴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배신일 수는 있지만 예, 예. 뭐 배임일 수는 없다라든지. 예. 제가 이게 핵심적으로 그 회복 가능한 손해를 어떻게 소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그 뉴진스의 탄원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김갑수 평론가님께서 말했던 뭐 기자회견이에요. 1차 기자회견. 왜냐면은 지금 어도어의 대표잖아요. 어도어의 제일 핵심 자산이 뭘까요? 뉴진스요. 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알파야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핵심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자산인데 네.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 별명이 뭔지 뉴진스 아시죠? 맘. 예,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딸들이 엄마가 필요하다는데 재판장이 너희 엄마 필요 없어 해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자산이 엄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일본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해 버리면 이 투어도 흔들리고 네. 지금 복귀를 했는데 활동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왜 기자회견을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민희진 대표가 제 또래예요. 근데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낀 게 네. 1차 때는 피해자 프레임을 갑니다. 근데 김갑수 평론가님 말한 것처럼 2차에서는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대표이사 같은 프레임을 잡아요. 1차 때는 피해자였고 네. 선악구도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1차 때 거의 2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처분 1회 신문기일에 가면 보통 이 당사자가 얼마나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발언을 본인 얘기 변론할 수 있는 걸? 어디서요? 법원 예, 가서요? 법원 가서. 네. 바로 판사님 좀 앞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당사자가 발언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냥 변호사가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사자 발언을 시키는데 2분 정도 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5분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건 서면으로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방시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이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2시간의 변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을 보는 재판장님이나 판사님들도 사람인데 아,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기 재판하는데 그 영상을 안 봤을까요? 당연히 보죠. 네. 그러면 이 변론의 양에서 압도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미 사담이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이 프레임이 본인은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계저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고 네. 그 사담이라고 하는데 배임인지 뭔지는 배임은 형사처벌은 제일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거는 엄정하게 따져서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해임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니까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네. 본안 소송에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 경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하이브도 계속 해임으로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아. 왜냐하면 이미 법원의 결정에서 정당성이 나왔고 네. 이게 배신 뭐 사랑의 배신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도덕적 관념에서 배신과 마지막 최후 수단의 형사 처벌에서의 배임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배신은 될지언정
배신은 확인해 줬어요. 확실한 배신이요. 네. 보면은 구테타 같이 한 게 맞아요. 음. 하지만 이제 배임까지 가는 거 따져보는 거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네. 그걸 갖고 해임을 한다? 그러면 여론 엔터잖아요. 여기는 뭐 이거 자동차나 전자제품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여론과 감성을 먹어야 되는데 약자 프레임이 됐다가 또 2차 기자회견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야지 이 사회에서 해임을 또 막을 거 아닙니까? 네. 여론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을 또 이용할 수뿐이 없어요. 네. 저는 방시혁 대표랑 화해하거나 이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네. 방시혁 대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놔두겠지 네. 극적인 화해 이거 안 될 거예요. 네. 아주 굉장히 지능적으로 본인은 경영을 잘했고 영업이익도 냈고 유진수도 성공시켰는데 화해하고 잘하자. 근데 하이브에서 시총 빠지면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 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예. 기업적인 관점으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정리를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크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사실은 K-팝 산업이 세계를 호령하는데 네. 산업 자체가 선진화되는데 하이브의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상당히 주요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SM도 이수만 회장 혼자 그 아이돌 가수의 머리 가르마까지도 다 네. 컨펌이 나야 가수가 나오는 정도로 YG, JYP 다 그랬죠. 다 컨트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효율성이 너무 늦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으면 이제 산업화하기 어렵다 이래서 하이브가 새롭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두면서 사내에 뭐 뉴진스 팀, 르세라핌 이게 아니라 아예 독립 체산으로 법인화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법인화 시켜서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해라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대기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자회사의 대표가 형식적으로 독립법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그 그룹에서의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을 다 거부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대표이사로서의 책무 요거 하나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전체 이 그룹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회사 관리가 힘들어지거나 시너지가 내기 어려워지는 이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리스크가 이번에 극대화됐다라는 게 우리 자본시장에서 앞으로 엔터의 대장주인 하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나왔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 간의 사인적으로는 하이브라는 주주 하나와 미니지라는 또 주주 하나 이 둘 간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해 본다면 이번에도 민희진 대표가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좋다. 근데 경업 금지 그거 독소 조항인데 그거만 풀어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경제적으로 돌려보면 어떤 얘기냐면 민희진 대표가 18%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15%에 대해서는 풋옵션이 있어요. 이걸 네가 대신 좀 사줘라. 이렇게 하이브에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데 네. 나머지 13%는 근데 5%에 대해서는 풋옵션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5%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던 차에 내가 그러면 다른 제3자한테 팔아도 돼? 라고 할 때 하이브가 돼? 안 돼라고 승인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오케이 하지 않는 경우에 나는 이걸 못 팔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도 주식 한 주만 있으면 주주 자격이 유지되는 한 당신은 다른 때 나와서 엔터 사업을 못 해라는 게 경업 금지인데 네. 요거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볼 때 이 협상이 왜 안 됐냐면 이 주주 간 계약을 바꿀 때 아까 얘기한 13%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할 때 그 3년치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한다.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네. 대략 그게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시중에서 그냥 추정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민희진 대표가 5%도 풀어주고 나 13배 곱하는 걸 30배로 바꿔줘라고 하니까 2,40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랑 협상이 안 돼서 통으로 다 부결이 됐거든요. 즉 경업 제한 풀어줘라는 문제도 알고 보면 멀티플이 13배냐 30배냐 또는 내가 이걸 나가서라도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져 있고 네. 한편으로는 배임 문제도 또 경제적으로 치환해 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배임이 현재는 이제 예비 단계에서 끝난 걸로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 추가적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혹시라도 배임이 적어도 미수까지라도 올라간다면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이 있어요. 근데 콜옵션을 행사하면은요 아까 1,000억 운운했던 그 지분 가격이 3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수천억대의 양측 간의 그 수천억
대를 한가운데 놓고 이어지는 경제적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하이브에서 미니진을 잘라요. 네. 그러면은 미니진이 어찌됐든 뉴진스의 경쟁력을 만든 사람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또 배임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너무 리스크하기 때문에 강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방안 하나가 뭐냐면 이사회에서 맞아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냥 민 대표를 해임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방안도 나오는데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민희진 대표에게 적용됐던 똑같은 사유가 적용된다면 이거는 주총 결의도 안 되던 사안을 이사회로 해임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불법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가처분에서 판사가 이제 간접방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하이브가 내가 해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해임 의결을 한다. 그럼 200억 이렇게 이제 강력방제 배상금을 내려줬거든요. 네. 근데 200억 내가 확 해임해버리지 뭐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00억이 법원의 명령에 반해서 나간 불필요한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배임이 될 그게 가능성이 하이브 있겠네. 주주에게는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하이브에 또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최태원 건이 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네. 최태원에 묻히게 됐죠. 이 민희진 건이 빵 터졌다가. 근데 K-팝 그 중원본학이 그러는 K-팝 전체 산업을 위해서 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분쟁이 네. 좀 기사화되고 논쟁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힘써달라. 누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힘써야 돼요?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들. 네, 제가 아까 초두 발언도 그런데 이 민희 씨가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 네. 이렇게 여론전을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은 또 감정이란 건요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여서 아무리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어그러졌어도 민희 씨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방시혁도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그룹을 지금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좀 한번 꾹 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찌르고 이제 온 세상에서 떠들고 나오면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 좀 자제 좀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최태원 재산 분할. 네. 네. 최태원 노소영 재산 분할. 이거는 또 우리 김갑 선생님이 또 친해. 아유, 친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재산 분할에 1조 4천억 원. 4천억. 와, 이제 어질어질합니다. 에이. 진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조 4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 중간중간에 굉장히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의 결혼에서 세계 이혼까지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1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먼저 결혼부터 살짝 짚어보면요. 이들의 만남부터 화려했습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 그리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네. 이 팩트예요, 아니면 사후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왜냐면 그런 의혹들이 좀 있잖아요. 모든 위인전은 네. 많이 얘기되고 많이 쓰여지고 정설이 됩니다. 네. 이 정설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예컨대 이제 테니스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테니스 클럽이 원래 없는데 네. 뒤에서 테니스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둘이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유력자들의 만남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둘이 갈 수밖에 없는 뭐 서클이 됐건 행사가 됐건 심지어 시설을 만들어서 만나게 만든다고요. 거기까지. 그만하면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 해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와, 청와대. 결혼식 주례가 노소영 씨의 은사이자 당시 국무총리 이현재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대통령이고 주례 국무총리고 식장은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자, 이 세계의 결혼식 그렇지만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혼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표를 좀 올려주시면요. 2017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신청에 한 차례 실패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혼에 반대해온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해주겠다 맞소송을 냅니다. 이때 위자료 3억과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중 절반 약 1조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선고됩니다. 이 노소영 관장의 요구에 못 미치는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30일 2심에서는요. 기존 1심 판단을 뒤집고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위자료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 원 가까이 3,808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1심 판결보다 무려 20배가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경영활동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봤는데 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SK 회사 니네 성장한 거잖아. 그러면 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 인정돼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와, 이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아. 우리 현실을 다 담고 있는데 네. 사법부에서 네. 와 노소영이 SK 성장하는데 기여했지 했지.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 노태우의 비자금 300억으로 기여했지. 음. 그러니까 노소영이 1조 4천억을 받아간 거야. 네. 근데 지금 국민적 여론은요. 최태원의 불륜 감성 이 감정 때문에 이 노소영의 편을 드는 여론이 좀 많아. 네. 그런데 노소영 씨도 사실 이거 떳떳할 상황은 결코 아니거든. 그래, 너네 아버지가 불법으로 맞아 기여했잖아. 네. 1조 4천억 갖고 가. 이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진짜. 겁니다. 아무리 그 친분이 있다 해도 말이죠. 왜 이거는 아니 예, 그 얘기를 뭡니까 받아서 이거? 그 얘기를 받아서 제가 변호사께 질문을 할게요. 예, 예. 이번 이런 재판은 재벌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혼하는 모든 가정에서 굉장히 적용이 될 이 요소가 굉장히 많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명확히 해줘야 된다 싶은 게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라는 것도 최종현 회장이 물려받은 거고 노소영 씨가 최태원 SK에 기여했다는 게 아버지 때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일단 그때 선경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 선경에 무형의 도움을 줬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겠지만 비자금에 해당된 돈 그때 당시 몇백억 지금으로 치면 몇천억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까지 줬다. 어쨌든 무얼 조건 간에 그게 양쪽 부친 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승계를 해서 결혼 생활해서 오래됐는데 이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바로 선때에 도움 주고받은 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도 부모 때, 할아버지 때, 뭐 증조부 때, 고조부 때 또는 집안 간에 뭐 그게 얽히고 설켰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이 1조 3,800억이 그 뭐 재산 분할 과정상 난 괜찮다고 생각은 하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제가 답변. 일단 제가 그냥 제 식으로 예.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 사람들이 오 체육 위험해 하는데 제가 정리한 게 맞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센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비자금 같은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동통신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경유착 얘기죠. 네. 그리고 김갑수 평론가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걸 들어보면 선대 최종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아니라 그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아들 딸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여기까지 정리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또 태클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혼 사건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넘어가지고 이제 보면 일반 가정들은 보통 부모님한테 이제 집을 받잖아요. 근데 사는 기간이 뭐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그게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라도 특유 재산이라도 유지 기여에 이제 했다. 그렇게 봐가지고 분할대상 재산으로 봐요. 1심에서 금액이 굉장히 낮은 건 이 SK 주식이 분할대상 주식이 아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갑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지 노소영 관장이 뭘 기여를 했냐 이렇게 된 건데
2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니까 어음 자료를 내요. 그러니까 노서영 측에서요? 예, 그렇죠.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SK로부터 받았던 그때는 성경이었죠. 그 어음을 냅니다.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게 그게 사실 비자금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SK 주식은 전에는 성경이었으니까요. 이 교복 만들던 뭐 이런 데였잖아요. 첫 번째 그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하는데 그 비자금 330억 원 정도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주식이 된 거고, 그리고 이동통신이란 게 그 당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이 경제 좀 네. 얘기를 해주겠지만, 근데 그때 삼성도 배제되고 현대도 배제되고 그때 당시 뭐 금성, 지금 LG, 그때 시끌시끌했어요. 예, 다 배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다 그렇게 의심했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SK가 이렇게 된 데에는 노소용 측이라고 하죠. 노소용은 아니더라도 그 네. 아버지. 그렇게 다 그렇게, 의심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심에서는 그거를 항소심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좀 엮어서 얘기하면 민희진 대표에서도 여론이 중요했듯이 1심 재판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항지처를 쫓아내냐? 네. 이게 사실 축출 이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사실 1심 금액이 663억이라도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여도 정도로 보면 1.5% 정도 인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액 가져가는 걸 보면. 네네. 하지만 기여도를 35%로 더 낮춥니다. 1심에서는 40%였어요. 기여가 노소영 관장이. 그래도 주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금액이 작았던 건데 이 20배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에 또 집중해야 되냐면 위자료가 20억 원이에요. 이혼 소송을 하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이런 일반인들하고 재벌의 이 충격도가 다르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개념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보통 서민들의 뭐 100배에서 뭐 40배의 위자료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때 부장 판사님이 이제 김시철 부장 판사님인데 네. 미국에서 또 유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을 알고 있어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면 타격감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거는 또 입수하면 또 뭐 고소한다고 하니까 뭐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일부 일처제를 흔들었다 이렇게 본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일단은 가정이지만 결론을 생각해 놓고 많이 분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논리가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기여도를 올려주더라도 SK 주식이 배제되면 국민 여론도 그렇고 축출이혼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니 다른 재벌과 이혼과는 다르게 30년을 넘게 살았고 애가 셋이고 그리고 뭐 김희영 그분하고 이제 사실상 공식 부부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이런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불법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법에서는 아마 법리로 이런 것도 좀 다투게 될 텐데. 네. 우리 어쨌든, 변호사님을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네. 민희진 건도 그렇고 이번 노소영 건도 그렇고 이분은 판사 눈치설이야. 판사는 여론의 눈치를 본다. 여론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판사도 인간이다. 요겁니다. 그렇죠.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거칠게 정리하면 그런 건데 네. 예, 판사 씨는 아니니까요. 네. 사실 국민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판사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 얘기는 뭐 질문이 나오고 하면 하겠지만 저도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 때에서 내려온 거라고 보지만 이 SK 주식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노소영 측이나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엄청 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받고 나가게 해서 추출되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수뿐이 없죠. 네. 법도 상식에서 기반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예, 예. 아니 짧게 좀.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지나가는 말인데 예, 예. 네. 동일한 일이 예, 예. 네. 판사 한 사람의 의사 결정에 따라 네. 600억도 되고 1조 4천억도 그렇지. 되고. 이게 무서운 나라야. 야, 그러니까 법 적용에 의해서 예. 법치로 산다는 게 절대로 이게 공정한 게 공정한 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 인생이 갈려버리거든. 근데 이거는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말 초대형 기업에 명운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옳다 그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불안정한 제도
이게 참 이거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네. 특히나 이번 노소영은 1심에서 사실상 졌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이제 교체하려고 했는데 선임하려고 했더니 대기업하고 싸우니까 이 선임이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변호사들 과연 수임료를 얼마나 갖고 맞아요. 아,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네. 있는데 아마 성공보수로 걸었을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나요? 보통 이혼 사건 재산분할 하면은 5에서 10%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변호사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라 사실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 변호사들끼리 뭐 얘기로는 아 이제 변호사를 안 하겠다.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예, 한 예. 1, 2%만 돼도 100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엄청난 금액일 거다. 10%면은 천억이 넘어갑니다. 네. 천억이. 네. 자, 요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기업 관점에서. 네, 지금 단순히 이제 이혼 문제가 둘 간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SK 지배 구조를 아, 흔든다고 해서 흔들잖아. 지금 연일 자본시장에서도 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1조 4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 현금으로. 예, 안 물어주면 뭐 이자가 하루에 붙는다. 쌓이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억이라며 하루에. 그렇습니다. 1억 9천이라고 예, 그러나요? 하루, 하루 1억 9천이거든요. 야, 이자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세간의 관심은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재산 구조를 보니 의외로 기업 구조가 심플해요. 중간에 한번 정리가 됐거든요. SK는요. 최상단에 주 SK가 있습니다. 그걸 최태원 회장이 17%를 갖고 있어요. 대충.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25%를 갖고 있고요. 주 SK 밑에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계열사에 각각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몇십억대예요. 얼마 안 돼요. 결국 최태원 회장의 사실상의 재산의 대부분은 주 SK 지분 17%인데 네. 이거 대충 하면 한 2조에서 2조 몇천억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그럼 어디서 최태원 회장은 1조 4천억을 마련할 건가? 네. 이제 시장이 그 관심을 돌려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 SK 주식을 팔 건가? 에이, 못 팔지. 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 지분 합쳐도 25%인데 적어도 34%는 돼야 안정적인데 네. 지금도 조금 불안불안한 오,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판다?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킬. 예. 그럼 두 번째, 지금 있는 주식을 담보 잡혀서 아.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이제 떠오르는데 아, 네. 주식담보. 지금도 이미 대출이 잡혀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아. 지금도 SK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량을 다 대출 잡힐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지금 있는 거 빼고 또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 하면은 1조 4천억이 안 돼요. 그걸 네. 담보 잡힌다 하더라도요. 아. 그리고 담보 잡힌다고 100%다 주는 게 아닙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중에서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아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해서 해? 봤더니 비상장 회사인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LG로부터 SK가 삽니다. 사는데 살 때 보니까 SK가 그냥 통으로 다 인수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요거를 총수의 사적 기회 유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설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일대를 다 살 거 아닙니까? 건설사 돈으로. 네. 그럼 거기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회장이 내 집도 하나 슬쩍 사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럼 회사가 이걸 살 때 내 알바끼 한 돈까지 사게 되잖아요. 네. 요런 걸 사적 기회 유용이라고 하는 건데 SK가 이걸 사올 때 최태원 회장이 29% 지분을 개인적으로 여기다 심습니다. 이거 사적 기회 유용이라고 시작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건이에요. 네. 공정위로부터 제재까지도 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살 때도 최태원 개인 이름으로 산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파생 상품인 TRS 상품이라는 걸 통해서 삽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회사가 돈 대고 최 회장이 명의신탁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거를 해소하려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기회 유용을 통해서 잡은 회사를 이제 와서 다시 매도를 통해서 사적으로 2,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다시 몇 배로 불려가지고 환수를 받아서 그걸 이혼 배상금으로 하니 네. 원래 그 돈은 SK 회사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아. 사적으로 또 써버리는구나. 네. 나는 이 자본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가 물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이걸 팔더라도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도 다시 전량 그 1조 4천억이 안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노 회장한테 노소영 관장한테는 어쨌거나 1조 4천억이 들어는 가야 되고 그렇죠. 이건 지금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럼 설마 어느 정도 백계사가 나올까? 그럼 백계사한테 지분을 또 팔아야 될까? 또 일부라도 어느 정도라도 보상이 노소영 관장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 관장은 지금 뭘 고민하냐면
자녀 셋이 있는데 네. 이번에 다 엄마 편을 들었어요. 막 탄원서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사실은 굉장히 눈밖에 났거든요. 애전적인 눈밖에 났어요. 어머 편 들으면. 그럼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SK 안에서 먹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보상금으로 피해 배상금으로 다시 SK 지분 매집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애들 먹고 살기를 해내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지분 전쟁까지 가능한 거 머리야. 아니냐라고 해서 네. SK 지분을 놓고 지금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 경영에 사실상 지배구조가 흔들거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현재 3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 재결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방법이 아니, 없어. 그렇게 듣고 말하면 안 보니까. 되죠. 형님 저희 아, 댓글에 네.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최태원 회장을 사랑 코너에 불러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자본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금 흔들거리는 야. 굉장히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의 큰 사건은 맞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혼이라고 해서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해법까지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다만 생각해 볼 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거리는 사랑이 식은 건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선대 일대 재벌 회장들은 막 그 일본인 처 따로 있고 제3의 처도 있고 아들마다 엄마가 다르고 별일이 다 있었던 세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럴 수 없고 정리를 이혼을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혼의 결심을 굳히고 특히나 이제 남자 쪽에서 그랬을 때는 최소한이라도 합의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동안. 아, 그 너무 소홀했구나. 막 했지. 아, 막했 소홀 정도가 아니라 모욕 주고 막 했죠. 아, 뭐 그 카드도 뭐 끊고 카드 그랬더만. 끊다 뭐 나비 나가라고 그랬다. 맞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큰 게 아니라고.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던데. 반면 그렇죠. 기분 예. 나쁘죠. 근데 반면에 노소영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언론에 드러난 것 이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씨 경우에 좀 뭐 사나이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또 한 여자에게 빠졌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뭐 연희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대 그룹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네. 책임감이 철저하게 있어야지. 책임감 있게 변호사 자문 하에 네. 노소영 씨가 서운하지 않게끔 하는 오랜 기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틀어지게 그냥 네. 아니 물론 틀어진 계기가 따로 있죠. 그 최태원 씨 그 저 수감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노소영 씨도 석방의 편을 안 들어줘 갖고 결정적으로 둘 사이가 어긋난 또 사건도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혼 과정에서 모든 남자에게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큰 코 다친다. 망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자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나 이것 때문에 진짜 화나 있거든. 네. 와, 이거 비자금 얘기 재밌는 거 해줄까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아니, 재밌는 게 하나 이런 있어. 정규주차 전두환 씨 장남이 출판사를 해요. 네. 네. 근데 내가 옛날 출판 관계에 난 출판사 다녔지 않았어. 근데 매출에 어마어마한 양을 뻥튀기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만들어 어디나 세금 때문에 매출을 줄이잖아요. 줄이죠. 근데 그 출판사는 매출이 말이 안 되는 매출이 항상 늘려? 나오면서 그 서울교대 근처 건물을 하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나 거기 가서 만날 일도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요따구만한 출판사를 해갖고 네. 강남에 거대한 빌딩들을 막 사는 거야. 어. 그리고 그 빌딩은 어디서 나오냐? 출판사가 돈을 그렇게 벌었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자금이 쓱 들어올 수 있구나. 들어올 수 있구나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어디서 그걸 하냐고. 말도 안 되지. Everybody knows야. 다 알아. 근데 그냥 어련히 하고 그냥 지나갔어. 옛날에 김호준 씨한테 뭐 찔러봤어. 이거 캐자. 근데 뭐 복잡하니까 그냥 말았는데 네. 과거에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거뒀다는 돈을 한 1조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장세동이도 주고 누구도 부하도 관리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 자기 자녀들에게 귀신같이 들어가서 빌딩도 되고 저 어디냐 캘리포니아 그 와이너리도 되고 네. 그걸 두 눈 뜨고 뻔히 봤죠. 거기서 나온 와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만찬 주로 그거 올렸잖아. 네.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요 그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 전액 갚긴 갚았어요.
아이고 참 잘했네요. 아니 그랬다 뭐 무슨 우리 뭐 박수 치고 뭐 축보를 올릴까요? 전두환은 안 갚았는데 예. 아주 극히 일부만 갚고.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이 때문에 끝났는데 진짜 화가 나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 너무 좋은 대통령인 것처럼 받아들여줘. 상대적으로. 예. 아니 상대가 어디 있어 임마 절대로 가야지. 아, 절대로 가야죠. 예. 나는 그때마다 진짜 화가 나. 노태우 대통령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 저 7만 8천 원만 잘못 써도 재판에 기소돼 갖고 네. 생 난리가 벌어지는 나라가 됐어. 그 10만 4천 원 기소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뭐 위자료 얘기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네. 뭐 법률이라고 해서 불러왔는데 사실 네.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위자료가 20억이 나왔잖아요.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인데 왜냐면 제가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최태원 회장을 걱정하거나 노소영 관장을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 거지 정승 걱정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실 두 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양도세를 많이 내든 이런 건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민사의 형사화라고 그러는데 민사로 할 것들을 다 형사로 고소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민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위자료가 너무 낮았어요. 네. 근데 지금 20억이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왔으면 저도 이제 영화 좋아하니까 이제 미국 뭐 줄리아 로버츠 주연했던 에린 브로코비치 이런 영화를 보면 민사로 하거든요. 미국은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봤을 때는 이혼 뭐 상간남 상간녀한테 소송한 위자료가 아마 1억 원부터 청구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재벌은 20억인데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번 검토해 두시고 우리 윤리적 주변에 있는 거니까. 비난을 돈으로 환산한다. 환산하라. 네. 이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음. 정치적 충격이 무지 컸겠지만 사실 네. 일반인들 이혼도 보면은 뭐 가정 폭력도 있고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는 좀 매불쇼에서도 뭐 네. 주변에 잘 사시면 좋겠지만 이혼하실 네. 때 참고하시라고 한번 네. 말씀드리고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